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보 직장인을 위한 직장 생활 설명서라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그 강연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근데 이게 옆에 보면은 삶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분들에게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실상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 책을 써야지 해가지고 원고를 쭉 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글들은 한 10년이 더 된 글들도 있고요. 최근에 썼던 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차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전부터 조금씩 써왔던 글들 중에서 처음에 이 제목의 왼쪽에 보면은 96학번이 96년생에게라는 제목이 이 부제가 있는데, 처음에는 기획했을 때 이거를 메인 주제로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96학번이고 그다음에 96년생이라고 따져 보니까 이제 20대 중후반 되더라고요. 그래서 96이라는 숫자가 두 번 반복되는 게 조금 괜찮을 것 같다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너무 타겟층이 축소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원래 부제로 했던 초보 직장인을 위한 직장 생활 설명서를 메인 타이틀로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글들을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만 한해서 국한된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조금 이렇게 모아보면 이 삶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총 100가지의 이제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분명히 본인한테 맞는 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밑에 이제 청리성이라는 거는 제가 최근에 이제 설정한 퍼스널 브랜드 네이밍입니다. 기존에 이제 휴먼 커넥터라는 퍼스널 브랜딩에서 청리성으로 이제 변경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도 같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청리성의 의미는 들을 청, 이로울 리, 이룰 성. 그래서 이야기를 경청해서 이로운 것을 갖추도록 돕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자가 원래 처음에는 맑을 청, 푸를 청 해가지고 제가 청년들한테 포커싱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자 검색을 하니까 세 번째에 이 들을 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경청에서 쓰는 이 청이 바로 들을 청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자가 이제 확 와닿은 거죠. 그리고 이로울 이, 그 다음에가 이제 이룰성인데, 이거를 이제 갖춘다라는 표현 의미로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코칭을 좀 중심으로 가져갈 거니까 이야기를 경청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로운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로운 것을 갖추도록 돕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청리성이라는 네이밍을 구성을 했고요. 이 네이밍을 구성을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이 디자인 해주시는 분이 예전에 이제 중국집을 하셨대요. 그래서 딱 들으면 중국집 이름 같잖아요. 청리성, 뭐 만리장성, 뭐 자금성, 뭐 이렇게 성자가 들어가는 게. 그래서 그렇긴 한데 명함에다가 이 내용을 넣고 좀 설명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명함을 제가 처음으로 한번 시향을 공개를 드릴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차피 다 아시니까 이렇게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말을 별표 나오는 게 이제 귀에 담아 듣는다라는 의미고, 이 청리성이라는 문장이 있고, 오른쪽 상단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경청해서 이로운 것을 갖추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맨 뒷장에는, 그 뒷장에는 들을 청자 한자를 딱 한자를 박아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명함을 주고받을 때 처음 보는 사람하고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스킬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명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명함에 막 굉장히 막 무슨 빽빽이처럼 많이 자세하게 쓰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상 잘 안 보게 되는데, 명함을 딱 주고 보면 이 줄청 이게 뭐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어보지 않더라도 자, 여기 뒤에 보시면 들을 청자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오늘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여기 귀 있자 있죠? 여기는 임금왕. 근데
보기에는 임금왕인데 진짜 실제 그 한자 전문가들은 이게 임금왕이 아니라 다른 의미래요. 이 밑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요거를 들을청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임금의 말을 듣는 것처럼 임금의 말을 듣는 것처럼 10개의 여기 이게 눕혀져 있지만 세우면 눈목자잖아요. 10개의 눈으로 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다. 그래서 이 경청 듣는다는 건 뭐냐면 임금의 말을 듣듯이 10개의 눈, 그러니까 모든 감각을 동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마음, 네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경청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코칭할 때도 푸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서 상대방에게 이로운 것을 갖추도록 돕는 게 제 어떤 사명입니다, 비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풀어가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막 혹시 명함을 만든다고 하실 때는 자세한 내용을 넣는 것도 좋지만 이 명함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혹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이 명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으면 다음 이야기가 풀어가기 굉장히 수월하다. 그래서 비즈니스 스킬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을 하니까 나중에 혹시 명함을 만드시거나 할 때 모양을 좀 독특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이제 문장 뭐 하나를 딱 넣고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QR코드는 이걸 찍으면 이제 제 인스타그램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링크에 들어가면 나와 있는 그 정보들 있잖아요. 뭐 유튜브, 그다음에 브런치, 뭐 인스타, 블로그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그 링크예요. 그래서 찍어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 이 QR코드는 어떻게 만들어요? 네. QR코드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QR코드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유튜브랑. 핸드폰으로 이 렌즈로 이렇게 이거를 딱 비추면 네. 링크가 뜨고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아,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그 QR코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링크를 넣으면 QR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게 있어요. 카페 할인 거는 있는데 음, 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 리틀리 아, 사용하셨어요, 선생님? 네, 네? 리틀리. 네, 리틀리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네. 사이트가 이런 이제 각각 개별, 어, 브랜딩 같은 거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음, 여러 개 링크 넣을 수 있는 한 페이지에 여러 개 링크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페이지거든요. 아, 리트리가요? 네, 네. 리틀리라고 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검색하셔도 거예요. 되고, 제 그 인스타 밑에 보면 그 링크 클릭하는 게 있어요. 거기 클릭해 보시면 글로 넘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저도 갖고 리틀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요? 인스타에. 예, 예. 아, 거 리틀리 들어가서 만들 수 있어요? 리틀리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리틀리라는 링크에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주소를 가지고 네이버나 어른 데 두면 QR코드 만들기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 네. 링크를 넣으면 QR코드가 짝 하고 이미지로 만들어져요. 쉽게. 아, 제가 리틀리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집어넣어 놓으면, 그 링크를 네, 링크를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링크를 리틀리에 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쵸, 그거를 그쵸. 보고, 음, 음. 그래서 이거를 딱 찍으면 나에 대한 모든 내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링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에 이게 있잖아요, 리틀리가. 네네. 인스타에 있잖아요. 네네. 아, 그럼 리틀리에 들어가서 그거를 네이버로 이렇게 찍으면, 핸드폰 들고 찍으면 되는 거네. 그쵸, 그쵸. 네이버 그런 거예요? 렌즈로 찍으면, 예, 맞아요. 아, 네. 그리고 보통 명함을 하는 데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QR코드 많이 넣기 때문에 음, 명함하는 디자이너한테 얘기하면 알아서 이렇게 또 만들어주는데, 아, 제가 그래요? 알기로는 네이버에 QR코드 만들기라고 치면은 아마 링크를 네, 넣고 하면은 바로 이미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은. 네. 네,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리틀리 자체에도 QR코드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 있어요? 음. 리틀리를 들어가 봐야 되겠다. 네, 들어가면서 네네. 그럼 QR코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어딘가에 놓으면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링크를 하나씩 전달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링크 들어오면 다 보일 수 있으니까 음, 굉장히 좋은 부분 것 같아요. 그래서 명함에 QR코드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시작하는 말에서 이 이미지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인생은 갈림길의 연속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어떤 갈림길이냐? 이 파란색은 내가 가고자 한, 내가 계획한 길이고, 이 붉은색 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일,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대체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던 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의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초록색 불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실제로 일어난 일은 빨간색 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결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시점이 있었는데, 아내랑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임용고시를 치르고 이제 체육교사로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그래서 내년에 임용고시를 보고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그 후년도에 결혼을 하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나름 계획을 딱 세웠죠. 근데 이제 워낙 오랫동안 알다 보니 부모님들도 이제 성당에서 같이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이라서 어, 딱 누구라고 말 수는 없지만 얼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식사 자리를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가 이제 상견례 자리가 갑자기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음 해에 그냥 바로 결혼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그 기간에. 그래서 저는 고시생 백수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저한테는 이제 원하지 않았던 빨간불이 들어온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직업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임용고시를 보고 체육교사로서 이제 직업을 갖추려고 하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어, 떨어졌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임용고시는 보통 두세 번은 봐야지 붙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에 붙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했으면 됐을 건데, 그 다음에 연초에 저희 첫째가 이제 출산 예정일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는 백수로서 공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일을 찾기 시작을 했고, 다행히도 저희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8년 정도 굉장히 일을 하게 됐는데,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고 배워본 적도 없던 일을 시작을 했지만 너무 적성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그러니까 평일에도 야근이랑 출장도 많이 있었고 주말 출장도 많이 있었고 해서, 한 번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더라고요. 그 일을 했다라는 게 그냥 뭐 8시 출근, 8시 출근, 뭐 5시 퇴근 이런 게 아니라 아침에 새벽에 출근해서 별 보고 들어오고 뭐 이런 생활, 그리고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했던, 그렇게 거의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일했던 그 기간을 4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지만 나름 재미있었다라는 거 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맞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오랫동안 잘 지내고 있다가 보니까 저는 그냥 나름대로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뭔가 이제 안 맞았던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부에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제 약간 밀어내는 듯한 느낌의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때 저희 첫째가 그때 9살, 그리고 둘째가 6살, 막내가 3살, 3살 터울이니까 한창 이제 키워야 될 아이도 있고 이제 가정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모아놓은 돈은 커녕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임용고시 백수로서 이제 결혼 생활을 했던 그때 이제 데미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직장에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한 달이라도 벌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랬던 찰나에 근데 도저히 저는 버티기가 힘든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제 길을 쭉 그렇게 걷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지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 가슴에서 이제 뭔가 뜨거운 것이 싹 올라오면서 이제 말씀이 울린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 딱 들리면서 거기에서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화표를 냈죠. 아무런 계획 없이.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내는지 계획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갖춰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랬다는 게 참,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한데, 어쨌든 그래서 직장을 나왔고, 이것저것 하다 보다가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새로운 직장을 만나게 돼요. 그 만나게 된 직장도 이게 참, 그냥이 아닌 게,
전에 직장에 있을 때 그 직장도 저랑 같은 일을 했던 그런 회사인데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였어요. 근데 잘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이랑 연결이 돼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좀 그때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협력업체 리스트도 드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막 드리고, 그냥 그때는 저는 가르쳐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그 직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고맙다고 밥 한번 사겠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해서 알바라도 하려고, 그쪽 그 회사에 알바라도 하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밥을 먹던 중에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직장을 그만뒀다. 그래서 알바라도 할 거 있으면 좀 달라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랑 같이 한번 일해볼래요? 라고 이제 제안을 주신 거죠. 그 부분이 대표는 아니었고 그 임원분이었는데, 그래서 바로 다음날 대표님하고 면접 보고 해서 다니게 됐고요. 그 직장을 지금도 그래서 올해 횟수로 한 10년 됐죠. 10년 동안 다니고 있는 그런 직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결혼의 시점도 그렇고 원하던 직업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제가 원하던 방향이 있었지만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적색불이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체육교사가 됐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아마 이미 퇴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좀 그렇게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약간 욱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어, 교사로서의 어떤 그 상황이라는 게 있고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그리는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좀 계속 보여지면서 좀 욱해가지고 그만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전 회사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계속적인 일을 할 수는 있었지만 계속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도약되는 성장의 단계로 이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퀘스천이 들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옮기고 나서 좀, 제가 이 회사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나게 됐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기존에 했던 마케팅 일과는 다른 경영기획실이라는 본부에서 새로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년 전, 3년 전에 부서를 옮기고 하나씩 배우면서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전에 회사에 있었다면 이런 기회가 있었을까? 결혼을 만약에 그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좀 직장을 갖추고 그다음에 1년 정도 좀 벌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확신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보면 그때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하고 할 거야. 직장을 구한 다음에 전셋집 구할 돈이라도 좀 모으고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제 갈라지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했기 때문에 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아이 셋과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지금까지 돌아보면 제가 원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방향,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결혼과 직업과 직장이 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이 오히려 더 좋았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진짜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초점이에요. 제가 이제 저의 멘토 아니면 제 롤 모델로 삼고 있는 토니 라벤스가 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있는 책에 나와 있는 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밤낮으로 하는 일 대부분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제 생각을 하죠. 화장실을 먼저 갈까? 물 한 잔 마실까? 오늘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오늘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운전을 할까? 이렇게 본인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죠. 대답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습관적인 질문을 바꿔야 된다. 나도 모르게 하는 그 습관적인 질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들이 생각의 초점, 그러니까 어디를 보고 어디를 향해서 향하고 있는지, 내 시선이 향하고 있는지 이거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느끼는 감정을 변화시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점은 동일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 달라지죠. 음. 그래서 이 펜듈럼의 원리라는 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이라는 책을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읽게 되다 보니까 펜듈럼이라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사람일 수도 있고, 이거는 공동체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동일한 방향의 사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들을 막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이야기들이 돌고 돌고 돌면서 이 펜듈럼이 이제 그 진자라는 의미잖아요. 이 계속 돌면서 에너지체가 만들어진대요. 소위 말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주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성장하는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뒷담화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동일한 방향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돌고 돌면서 펜듈럼이라고 불리는 이제 에너지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신의 고유 법칙을 창조해내고 거기에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휩쓸린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돌면서 펜듈럼을 형성하고 에너지체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그렇게 별로 크게 좋다 나쁘다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정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감정들이 결국은 복종하게 만든다라는 거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펜듈럼에 도움이 되는 행동,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면 알아차리지 못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으로 쏠리게 된다. 그래서 앞선에 얘기했던 초점과 비슷한 형상이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돌고 있는 펜듈럼이 어떤 에너지체를 형성을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부정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 부정과 불편에 대한 펜듈럼이 형성이 되고 에너지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이유를 찾고 좀 더 밝은 쪽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밝은 에너지체, 긍정적인 에너지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중요하다. 질문의 힘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재수없게 왜 이런 일이 있어? 참 라고 해서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이 상황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이런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아까 얘기했던 펜듈럼, 부정적인 펜듈럼이 아니라 긍정적인 펜듈럼이 계속 돌면서 그 에너지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의미를 찾게 되고 일어난 이유를 찾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크진 않지만 그런 상황들 있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근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 좋은 상황이 된 경험이 아마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예요. 나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놓쳤어. 근데 다음 버스는 좀 더 여유 있게 탈 수 있거나 자리가 여유 있거나 뭐 이런 상황들, 이것도 다 뭐냐면 그 의미를 찾고 왜 내가 이 버스를 못 탔을까라고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지 라고 그냥 덤덤하게 넘기면 오히려 좋은, 나한테 필요한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결과,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분뇨라고 하죠. 그 밭에 뿌리는 분뇨, 비료 같은 거를
만약에 이 길거리에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쓰레기, 무시당하고, 네, 네, 아주 사람들 인상 찌푸리게 되고, 네네, 네, 불편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네네네네. 만약 여기에 그게 쫙 깔려 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밭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밭에 뿌리면 얼음? 비료가 되죠. 영양소가 되는 거죠. 똑같은 분뇨지만 어디에 뿌리느냐에 따라, 어디에 이제 던져지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되기도 하지만 영양분이 되기도 한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내 마음의 어느 부분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쓰레기, 즉 독이 되기도 하지만 영양소, 즉 약이 되기도 한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흔한 예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아래서 자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나는 다시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고, 근데 이 두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들은 정말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가 됐고, 또 한 아들은 아버지처럼 되지 않아야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아버지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이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약으로 사용을 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도구로 사용한다. 결국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본인의 에게 달려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분뇨를 걸음으로 만드신 대표적인 분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분인데,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그 일본의 기업인이에요. 굉장히 기업의 신이라,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시는데, 마스시다 전지를 이제 창업하신 분인데, 이분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늘이 준 세 가지가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 이 세 가지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그래, 가난하고 허약하고 못 배운 게 은혜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에? 가난한 게, 허약한 게, 못 배운 게 은혜라고? 이건 최악의 상황 아니야? 3종 세트, 최악의 3종 세트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이분은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을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덕택에 가난했기 때문에 성실해야 된다 라는 걸 깨닫고 성실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다. 그리고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알고 몸을 아끼면서 몸을 단련을 시켰던 거죠. 건강 관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못 배웠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움에 관심을 가졌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봤을 땐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거를 어떤 시선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나에게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비료, 좋은 영양소, 좋은 약으로 사용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다라고 합니다. 자, 영상 하나 잠깐 볼게요. 저기 덕선아, 아빠도 우리 덕선이한테 하나 줄 것이 있는데. 뭐? 써봐. 짜잔! 우리 덕선이 생일 축하한다. 어메 그나저나 그냥 벌써 초가 18개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을까? 아빠 엄마가 미안하다. 잘 몰라서 그래. 첫째 딸은 오치게 가르치고 둘째는 오치게 키웠고 막둥이는 오치게 사람만 인겨야 될 줄 몰라서 이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니. 아빠도 아빠가 처음 있기. 그게
이 영상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드라마를 접한 거는 직접적으로 본 건 아니고요. 하루 전 이제 퇴근하고 자려고 이제 누워 있을 때 이제 아내가 이제 이 드라마를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그 핸드폰으로. 근데 이제 이 대사가 들렸던 거예요. 근데 이 송동열 배우가 했던 그 멘트가 저의 가슴을 굉장히 크게 빵 하고 이제 천 거죠. 왜냐면 저도 이제 딸 아이 셋을 이제 키우면서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그리고 우리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풍족하거나 여유 있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랬던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안 돼라는 단어가 그렇게 슬픈 단어였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아빠가 돼서 알게 됐는데, 누구나 처음이죠. 말했던 것처럼 누구나 처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시행착오도 겪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근데 누군가가 이 처음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점을 바꿔준다면, 누군가가 이 처음을 좀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이 책을 구성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잘 모를 수 있고 잘 알 수 없고. 근데 그런 처음을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누군가가 처음을 도와주면서 관점을 바꿔주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짧은 시간 동안 효율화해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이라는 부분은 누구나 겪지만 좀 더 수월하게 넘길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다라는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까지는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이 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게 아시겠지만 업무, 마음 다스림, 그 다음에 자기계발 세 가지로 파트로 나눠져 있고, 각각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은 전체적으로 질문과 답변으로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후배가 질문을 한다라는 거를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선배가 저보고 기본이 안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기본이 뭔가요? 라고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는 이제 기본이라는 게 있고, 공동체를 떠나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지금도 표현했지만 아주 기본적인 게 있죠.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인사, 대답, 피드백인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신입사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인사라는 거는 나는 당신과 의사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수라는 의미도 그렇잖아요. 악수라는 의미가 나는 지금 내 손에 칼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널 공격할 의사가 없다라는 표현이 악수예요. 예전에 고대 시대나 이때부터, 그러니까 한창 칼을 들고 다니고 전쟁이 한창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거죠. 내 손에는 칼이 없으니까 난 널 공격할 의사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악수의 유래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인사도 그런 겁니다. 나는 당신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나는 당신한테 어떤 벽이나 이런 게 없어요.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방법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 이제 입으로만 하는 인사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지도 않고.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눈을 보고 고개를 잠깐 이렇게 숙인다든가 정중하게 이제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답인데,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죠. 요즘에는 특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오픈 채팅방이나 이제 단톡방이 많다 보니까 누군가가 어떤 의견을 물거나 아니면 어떤 답변을 해야 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아니면 알겠는지 모르겠는지,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질문한 사람이 굉장히 궁금해하죠. 초조해하죠. 이거는 일상적인 오픈 채팅방 말고 우리가 이제 직업으로 삼고 있는 어떤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더더욱 심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어떤 성과에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올렸는데 답을 안 하면 막 속이 답답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기도 그렇고 재촉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내가 해야 될 대답은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 세 번째 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은 뭐냐면, 대답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회신을 주는 건데, 피드백은 여러 종류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의 어떤 누군가가, 상사가 이제 업무를 지시했다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반나절 걸리는 거, 세 번째는 하루 정도 걸리는 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이제 이 업무를 주는 사람들은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거다. 아무리 늦어도 이 시간 안에는 끝낼 거야 라는 그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딱 줬는데 반나절이 지나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끝나고도 남았을 건데 답이 없네? 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안 그래도 했는데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엉클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먼저 끝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피드백. 이거는 이렇게 됐고, 이거는 아직 남아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 끝나고 다 한 번에 알려드릴까요? 이거 두 개 먼저 회신을 드릴까요? 라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소위 말해서 중간 보고라는 건데, 이런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답에서처럼 알아들었으면 들었다, 못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들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부탁을 했어요. 근데 부탁을 했는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 그럼 이걸 잘 알아보고 있는 내 부탁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는 거죠. 네가 얘기했던 거 내가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누군가한테 얘기해 놨으니까 한 하루만 기다려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 된 다음에 얘기하려고 기다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왜냐면 이 목마른 사람은 하루가 하루가 며칠 같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 같은 경우 중간중간에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이 궁금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사, 대답, 피드백 이거는 제가 우리 신입 직원들한테도 항상 강조하는 인생 필살기 세 가지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킨다면 어디 가서 굶을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직장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고 있으면 정말로 그 의사소통이 힘들거나 관계가 어려워지진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안 되는 걸 지시하는 상사 때문에 미치겠어요. 설득과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이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 상사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처럼 이제 문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결정을 하게 되죠. 할까 말까.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할까 말까를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생겨요. 방법이 생기고 이제 핑계가 생기는데 제가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캠페인이었었는데 이제 비딩이라고 해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두 개 업체가, 두 개에서 세 개 업체가. 근데 이미 이 프로젝트는 A라는 회사에서 하기로 결정돼 있었는데 그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헤드가 오면서 그래도 비딩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담당자가 저한테 부탁을 한 거죠. 이미 결정을 돼 있지만 와서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림 이렇게 모양이라도 갖춰줘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프로젝트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될 건 알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래 여기는 어차피 안 되는 데였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했지만 어차피 열심히 해갖고 잘할 수 있었지만 안 됐거나 이건 또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잘 준비해서 PT를 했고 경쟁을 했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반반하기로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업체는 반을 뺏긴 게 되는 거고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반을 얻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에 어차피 우리가 이거 안 되는 건데 어차피 결정되어 있는 건데 하지 않아 그냥 대충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정말로 안 되는 거라는 생각, 내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로 안 됐겠죠. 근데 이걸 한번 해보자. 한번 어떻게든 한번 그래도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초점을 맞추고 했기 때문에 절반이라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그렇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물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방법을 찾느냐 아니면 핑계를 찾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하고자 하면 방법이 생기고 피하고자 하면 핑계가 생긴다라는 말을 제가 한 10년 전 정부터 체험하면서 느꼈고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이 필리핀 속담이라고 하더라고요. 필리핀 속담에 이 말이 있대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그런 거 몰랐고 체험해서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고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상사가 먼저 말하면서 짜증을 내요. 왜 그런 거죠? 이해 안 되죠? 나 안 그래도 보고하려고 했는데 왜 먼저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피드백과 비슷한데요. 자, 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말에도 순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소식은 우리가 결론을 이야기하고 히스토리를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 결론에 꽂혀서 히스토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경험을 생각해도 그렇죠.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은 히스토리를 먼저 쭉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안 됐네 어떡하지? 라고 얘기했으면 앞에 히스토리를 들었고 이해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 것들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흐름상 이 사람도 듣다 보면 아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그 타격, 데미지 이런 것들은 좀 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결론을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결론에 꽂히는 거야. 아, 왜 안 된 거야? 왜 안 된 거야? 그 뒤에 나오는 히스토리가 귀에 들릴 수가 없죠. 이 결론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소식은 순서가 처음에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얘기하는 게 좋다. 좋은 소식은 뭘 얘기해도 상관없죠. 뭐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하든 결론을 얘기하고 히스토리를 얘기하든 그냥 좋으니까. 그래서 중간, 아까 얘기했던 것 중간 보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간에 보고하는 거. 그래서 이 보고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 끝나서 중간 보고를 하는 거죠.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끝났고 세 번째는 하루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다 같이 마무리되고 세 가지를 한 번에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먼저 보고를 드릴까요? 라고 했다면 보고가 되는 거죠. 근데 상사가 먼저 와가지고 야 이거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안 그래도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됐고요, 세 번째는 하루가 걸릴 것 같아요. 야 그걸 왜 이제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표현이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내가 먼저 얘기하면 보고가 되는 거고 상사가 물어봐서 답변을 하면 핑계를 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상황 자체가 그런 거죠. 그래서 보고와 핑계의 차이는 먼저 말하면 보고가 되고 나중에 말하면 핑계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어떤 작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되고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궁금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혼자서 상상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어떤 상황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한 다음에 안 그래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잘 소통이 안 되게 되고 신뢰가 안 가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결과지만 그런 마음이 들게 돼요. 왜냐면 내가 계속 체크해야 되고 내가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손이 많이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같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해주는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신뢰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 상관없이, 왜냐면 이 사람은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러면 이런다고 뭐라고 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뭐라고 해요. 왜 그런 거죠? 라는 게 있죠. 이런 상황들을 가끔 겪어봤으실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왜 오른쪽으로 갔냐 그러고 왼쪽으로 가면 왜 왼쪽으로 갔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하려고 하는 순간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모두를 만족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그 누구도, 그러니까 단 하나도 만족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했던 이 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실무자로서 관리자로서의 일했던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무자로서는 막 열심히 이제 실무를 했을 때 사실상 이제 직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사원급이나 주임 대리급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고, 또 부장급이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사원 대리 뭐 이런 급들이 하는 그런 호소면 단순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도와줬어요. 같이 야근하면서 같이 뭐 모두 명체도 끼고 뭐 이렇게 정리도 하고 짐도 나르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해야 이 친구들이 따라온다, 같이 그 소위 말해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제 면담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면담을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내 10년 후, 자기의 10년 후의 모습이 부장님일 것 같은데 저는 10년 후에도 부장님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친구의 말이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예를 들어 차이가 났다면, 내가 10년 후에 이 사람이 내가 일을 계속 한다면 이 사람의 모습일 것 같은데 그때도 저렇게까지 일을 한다? 그럼 나는 못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던 모습이 이 친구한테는 비전이 없어 보이는 거죠. 비전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된 거죠. 굉장히 충격이었죠.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관리자로서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떤 어, 구성원들이 형성이 됐고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관리자로서의 역할만 했죠. 진짜로 그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영업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전반적인 거를 이제 두루두루 살피는 역할을 했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직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주변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장님은 하나도 일도 안 도와주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또한 전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처리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들이 실무선에서 문제를 발생을 시켰을 때 그거를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사과하고 뭐 잘 수습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만약에 이 두 친구가 나의 시점, 내 실무자였던 시점과 관리자였던 시점에서 바뀌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친구가 내가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하니까 10년 후에 나는 편하겠네 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관리자로서의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역시 우리 부장님은 우리랑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 저는 아니다. 이 사람들은 바뀌었더라도 똑같이 다른 부분에서 불평불만을 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 냉탕과 온탕을 적절하게 섞으면 미지근한 게 되는 거죠. 그럼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한 원칙과 정한 그거에 따라서 그냥 묵묵하게 잘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좀 제가 그때 당시 돌이켜 봤을 때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들과 좀 더 소통을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했으면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지만 이 소통, 계속적으로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한 소통을 계속적으로 하면 그런 오해도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모두가 좋게 바라볼 수는 없으니까 내 원칙을 가지고 가라. 마음 다스림 시간인데요. 마음 다스림은 이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매일 루틴을 지키고 싶은데 못하는 날이 있어서 속상해요.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앞에 매일 루틴을 지키고 싶은 날,
지키고 싶은 것을 완벽하다라는 용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이라는 용어는 사전어에서 찾아보면 흠이 없는 상태라고 해요. 아무런 흠이 없는 상태. 근데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식당을 갔어요. 반찬이 5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찬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맛도 있어. 근데 마지막 5번째 반찬이 별로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래도 4개의 반찬이 맛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이 마지막 하나가 조금 정말 거시기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4가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좋지 않은 한 가지에 초점을 만드는데 습관이 들여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 의식하지 못하고 내뱉는 다 좋은데, 이 사람 다 좋은데 이런 단점이 있어. 이 사람 다 좋은데 이거는 잘 못해. 이런 어떤 게 있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이 성공에 대한 정의인 거죠.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그 책에 보면 세계 최고들이 매일 실천하는 것들이라는 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에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그 책인데,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성과를 내는 날을 성과를 내지 못하는 날보다 많이 만들 것. 예를 들어 일주일이라면 4일 동안 성과를 냈어요. 그러면 3일 동안 성과를 내지 않더라도 그 주는 성공하는 한 주야. 내가 오늘 루틴을 10가지를 지키기로 했는데 6가지를 지키고 4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한 개 더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내 루틴이 성공한 날이야 라고 이제 정의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좀 수월해요. 저도 이제 하루에 해야 될 루틴을 한 10가지, 12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해놓고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한두 개가 X표 쳐져 있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잘했던, 완수했던 8개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X표만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날을 깔끔하게 이제 뿌듯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 2개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쉬워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날 다음부터는 X표가 있더라도 내가 오늘 한 개 더 맞네? 오케이. 오늘은 성공한 날이야. 오늘 성과가 있는 날이야. 라고 이제 정의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루틴이라든가 모든 성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성과를 내는 날, 그리고 성과를 낸 횟수를 그렇지 못한 날, 그렇지 못한 횟수보다 많이 만드는 것이 나에게는 성공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 어떨까?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그러면 좀 더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든데 옆에 있는 동기는 막 굉장히 기쁘고 열심히 일해요. 근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적응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 혼자만,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사람은 혼자서 이제 뿌옇게 되고 그 사람은 혼자 남아있는 듯한 모습 있잖아요. 내가 적응을 못하는 건지 나만 이상한 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발 장사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어떤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로 2명의 직원을 파견을 보냅니다. 시장 조사를 하라는 거죠. 두 명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에서는 신발 장사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는 신발 장사를 하게 하는데 최적의 조건이고 최적의 장소예요. 기회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신발을 신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한 명은 시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한 명은 무궁무진한 시장성을 발견을 했다. 아까 얘기했던 초점, 내 질문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기회의 땅이 되기도 하고 위기의 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게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식탁은 동일하대요. 긴 테이블이 있고 긴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굉장히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지옥에서는 한 입도 입에 넣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의 어떤 아수라장이 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긴 숟가락과 젓가락을 이용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 앞에 있는 음식을 떠준다고 해요. 내가 먹여주고 이 사람도 나를 먹여주고 서로 먹여주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가 혼자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닿지도 않는 거를, 그러니까 음식은 떨어뜨리고 한 입도 못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차이는 뭐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한테 먹여주면 이 사람도 나한테 음식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줬는데 이 사람이 나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디는 천국이고 어디는 지옥이 된다. 그래서 덕분에라는 표현이 있고 때문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아마 비슷한 의미일 거예요. 근데 뉘앙스상, 느낌상 덕분에라고 하면 당신 덕분에 이런 고마운 느낌,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누구누구 때문에라고 하면 약간 그 핑계 대는 것 같고 이유 되는 것 같잖아요. 신발 장사도 그렇고, 예, 천국과 지옥도 그렇죠. 처음에 얘기했던 사람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신발을 신지 않은 덕분에,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고, 덕분에와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천국은 덕분에라는 희망의 씨앗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때문에라는 표현보다는, 마음보다는 덕분에라는 표현, 덕분에라는 마음을 쓰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너무 막 하는 상사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도 버텨내야 되나요? 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 진상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 가나 진상은 있다. 만약에 혹시 진상이 안 보이면 내가 진상일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나 이제 좀 불편한 사람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 클라이언트들 중에서 보면 정말 좋은 분들 계시지만 정말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클레임을 걸기 위한 어떤 그 모든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됐고 뭐 하나 조그만 거가 굳이 이거를 트집 잡지 않아도 되는 건데 트집 잡고 이걸 굉장히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힘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토끼와 호랑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좀 더 마음이 괜찮았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어느 날 토끼가 이제 숲속을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우가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여우가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지? 당황스럽죠? 또 지나가고 있는데 늑대가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지? 또 지나가고 있는데 사슴이 인사를 하고 여러 동물들이 자기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취급했던, 막대했던 그런 동물들이 나한테 막 인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한테 보이지 않는 한 힘이 생겼나 보다 라고 이제 자만을 하게 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어깨를 펴고 인사하는 동물들을 좀 거만하게 바라보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했죠. 근데 그 동물들은 굉장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 토끼는 그 표정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왜? 나한테 뭐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숲속을 다 거닐고 나서 막바지에 다가섰을 때 뒤에서 호랑이가 엉 하면서 토끼를 잡아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토끼한테 인사한다고 생각했던 동물들은 토끼한테 인사한 게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한테 인사를 한 거였어요. 호랑이한테, 그러니까 동물들이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호랑이한테 인사하는데 토끼가 이제 뒷짐지면서 이렇게 딱 거만하게 가니까, 이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상을 부리는 사람은 토끼예요. 근데 자기의 배경을 보고 자기가 호랑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상 부리는 고객이나 이런 사람들 봤을 때, 아, 토끼가 호랑이 놀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승질을 내고 진상 부리는 사람이 안쓰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토끼인데, 아유, 자기는 토끼인데 토끼인지 모르고 호랑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지금 호랑이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는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 토끼가 호랑이 놀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뭘 해도 힘든 일만 생기는데 제 인생에도 희망이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 보이고 뭐 그러는데 나는 계속 힘든 일만 생겨.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어떤 SNS에서 한 청년이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었어요. 신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고 했는데
신은 나를 과대평가한 것 같다. 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들으면 막 이렇게 듣고 뭐야 하겠는데 잘 의미를 새겨보면 굉장히 좀 안쓰러운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신은 나한테 감당할 수 있는 신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날 과대평가 같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다라는 거를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든 경우에 그런 생각으로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준다라는 생각으로 버텨내고 있지만 그마저도 버텨내기 힘들 때 좌절하고 무너지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의 그 강연 영상을 보면서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박신양 배우가 한 그 어떤 프로에서 이제 강연을 한 영상인데요. 요거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절박한 생각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근데 스스로한테 이런 답을 찾아낸 것 같아요.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연기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달려들었는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질문하셨던 상규 씨 꼭 찾아봐야 됩니다. 예,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한테 위안을 얻었어요.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해. 어떻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봐. 라고 스스로한테 허락을 하고 용납을 한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오면 저도 그랬습니다. 러시아에 갔는데 첫 해가 너무 힘들었어요. 러시아 선생님한테 말을 배워서 무슨 말을 했냐면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라는 말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시를 하나 주시면서 이게 어떤 철학자가 쓴 시인데 이거를 공부해와라 그래서 시를 공부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힘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언제부터 있었죠. 힘들면 우리 인생이 아닌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게 됐어요.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얼만큼씩 있지? 거의 50%인 것 같고요. 좀 더 생각해 보면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힘든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절박 네, 이 영상을 보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힘들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왜 당신의 인생은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딱 다시 받으면, 어, 그치? 왜, 왜 나는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그래도 되지만 나는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자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았을 때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나는 좋은 것만 선택할 거야. 라고 한다면, 나머지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건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삶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그런 창고 이런 것들이 좀 형성할 수 있는 영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육교와 지하도가 있어요. 그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육교와 지하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지금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건너갈 수 있어요. 이거는 지하도도 마찬가지고 육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그 천호동이라는 지역에 왔다 갔다 했을 때, 강동구에 살았을 때, 거기에는 희한하게 지하도와 육교가 같이 있었던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갈등을 잠깐 했어요. 지하도로 갈까? 육교로 갈까? 차이는 똑같은데 고민을 하게 돼. 왜? 지하도와 육교의 차이. 지하도는 밑으로 일단 지하로 내려가야 돼요. 어두컴컴하고, 육교는 밝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육교는 처음에는 올라가요. 그리고 나중에 내려와요. 근데 지하도는 처음에 내려가요. 근데 나중에는 올라와요. 지금 내가 몸 컨디션이 괜찮으면 육교로 가게 되죠. 왜? 올라가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몸이 지치고 힘들어. 그럼 대부분 지하도로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 좀 쉽게. 나중에 힘들더라도. 어쨌든 가는 거는 동일하다. 근데 육교와 지하도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지금 좀 힘든 상황에 힘든 느낌이 든다면, 나는 지금 육교로 걷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올라가고 있을 때 내가 앞전에서는 조금 편하게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어. 좀 올라가면 나중엔 또 내리막길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내 상태를 마음을 다스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 개발 마지막 이제 파트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아쉬움이 남는데 이것도 병인가요?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분들을 그 생각을 모아서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죽을 때 아쉬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거. 우리가 생각보다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보다는 그 상황에 맞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불편한 감정이 있는 사람과 화해하지 못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많이 나누지 못한 것. 이 세 가지를 가장 아쉬워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이 세 가지가 아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또 하나는 그럼 이걸 알았으니까 다시 시간을 돌려서 10년이든 20년이든 돌려서 다시 그 젊었던 시절로 가면 이 세 가지 나중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아쉬워하지 않을까? 저는 아쉬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아쉬워했던 세 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딱 하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옵니다. 나 지금 요 근처인데 혹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정을 해야 되죠.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가든가 아니면 가족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던 거를 그냥 진행하든가. 자, 친구의 전화를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친구를 만나러 가지 못한 아쉬움이 굉장히 남겠죠. 미안하기도 하고 많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목소리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얘 괜히 뭐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어떤 신경이 계속 쓰이는 거죠. 친구한테 가지 못한 선택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죠. 만약에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쳐요. 그럼 친구하고 같이 이제 뭐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같이 있으려고 했던 가족들이 떠오르겠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약간 다운된 상태에서 그냥 식사하는 모습도 생각이 되고 괜히 미안하고 가족하고 같이 있지 못한 상황을 또 아쉬워하겠죠.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글로 가든 절로 가든 가지 않은 곳에 대해서 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은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왜냐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아쉬움은 남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말 중에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가지 않은 길, 아까 처음에 인생의 갈림길 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오른쪽으로 갔더라도 계속 왼쪽 길로 갔으면 더 어땠을까? 왼쪽 길로 가더라도 오른쪽 길이 더 낫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계속 의문을 갖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선택에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는 게 최악의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주지 않나요? 계속 해야 되나요? 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카카오뱅크에 보면 적금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적금이 있는데 매일마다 5,000원씩 아니 3,000원씩 2,000원씩 1,000원 이상부터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서 쌓이는 적금이 있어요.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있다 보면 어느새 조금 더 목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하루에 5,000원을 하는데 30일이면 15만 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매달 15만 원씩 적금을 드세요 라고 하면 전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매일 15만 원을 이렇게 적금한다는 건 부담스러워. 근데 하루에 5,000원씩 빠져나가는 거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는 선행과 노력은 내가 보이지 않고 의식하지 않지만 카카오뱅크에 적금이 쌓이는 것처럼 어딘가에 계속 쌓인다, 쌓이고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또 하나는 보답하는 방식이 다르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는다. 이거를 봤을 때 어떤 거냐면 내가 A한테 했지만 이거에 대한 보답은 B나 C나 D한테서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밥을 샀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진 않아요. 근데 뜻하지 않게 B나 C한테 밥을 얻어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A가 나한테 밥을 사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판을 하지 말고, 아, A가 사지 않았지만 B나 C한테 이 친구들이 사줬네 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A한테 베푼 것을 B나 C한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선언과 노력은 분명히 어딘가에 잘 쌓이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획, 시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데요. 자기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 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계획은 적지만 실제 사용한 시간은 적진 않아요. 근데 시간 가계부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가계부는 우리가 계획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사용한 돈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지출을 했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다음은 좀 더 아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한 것을 적고 실제로 내가 사용한 시간을 적어 보세요. 그러면 이 갭이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는 진짜 열심히 하루를 살았는데 누수되는 시간, 그 소위 말해서 허투루 쓴 시간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전에 몰랐죠. 왜? 적지 않았으니까. 근데 적어보면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곧 내 삶을 만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 가계부, 내가 사용한 시간을 꼭 적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전반적인 상황에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원하지 않던 방향, 소위 말해서 이 실제 일어나는 방향이 나에게 더 옳은 길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은 나의 질문과 나의 질문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때 나에게 더 좋은 길이 될 수 있다. 삶은 나한테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시야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서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라 포기하고 서툴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냥 일단 하자.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 내 과정에 의의를 둬야 된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결과를 얻게 된다. 카카오뱅크에 적금이 쌓이는 것처럼 그냥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목돈이 쌓이는 걸 발견하는 것처럼 나도 그냥 하면, 내가 하는데 의의를 두고 그냥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어떤 성과, 결과가 보여지게 된다 라는 거죠. 꾸준함의 약속에 하면 시나브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순수 우리말인데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의 성과가 쌓이고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성공 가능성은 몇 프로일까?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It's up to you라는 단어가 이 문장이 있어요. 당신에게 달려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어떤 강연에서도 마지막에 쓰는 건데,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할 수 없는 일은 체념할 줄 아는 용기를 주시며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다 모든 거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체념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냐 할 수 없는 거냐를 구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청하면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질문